확고한 야권의 분열, 특히 대중적 차원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야권의 분열이 최종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야권은 단결하고 단일화해야 되지만 이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야권은 단일화하고 단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직은 우리는 보수의 기득권, 보수의 사회적 패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무너뜨려야 하고, 그래서 사회적 균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패권, 기득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사회적인 균형을, 진보, 민주와 보수 간의 근본적 균형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파괴, 혹은 김상근 목사님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이렇게 규정하시던데,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 심화,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의 단일화, 단결, 특히 국민적, 대중적 차원에서의 단일화와 단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쉽게 내키지 않는 몇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야권의 단결, 통합,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해왔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경선이라든가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예외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기회를 그걸 통해서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런 과정에서 덜 실현됐기 때문에 큰 의미 없었다,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야권 단일화나 통합 과정에서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공학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설득력,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 이런 것들을 저하시킨 것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는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답지 못하다는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이 불신으로 가서 새로운 정치를 이렇게 좀 열망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큰 시각에서 보면 분열보다 통합이, 특히 이제 그 분열의 과정에서 자기 이익과 패권의 집착,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통합의 시도가 더 새로운 정치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통합의 또 과정마다 새로운 가치를 내장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쭉 시도해 왔단 말이에요. 야권 단일화의 과정에서 2010년 야권 단일화 이럴 때는 일정한 의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이런 정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 야권 통합의 과정에서는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건 정책을 넘어서 노선이기도 하고, 또 SNS 정당으로의 도입,
SNS 정당 문화의 도입 이런 것들은 명백한 진전이잖아요. 내재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분열보다는 통합이 더 많은 가치들을 내장하고 진전해 왔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들을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보다 진보적이고 더 진화된 형태의 정치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에게 기득권이 있다면 네. 그 기득권은 언제든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매번 그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와 보면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이 새로운 당에서도 기득권을 가진다 이런 것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있겠죠.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추상적으로 표현했던 뭐라 그러냐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통합의 방식으로는 뭐 진출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그쵸.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한 건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정말 그런 동기 때문이라면 또 다른 어떤 욕구일 수 있는 거지 욕구이고 욕심일 수 있는 거지 뭐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정치의 가치는 뭐냐는 거죠. 그게 여권과 야권의 중간에 있다.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은 그래도 확실한 야권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거고 특히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야당 뭐 확실한 야당 좀 뭐 네. 똑부러진 야당 이런 걸 해보라는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하면 좀 모순된 행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치 노선 이런 것의 문제하고 주체의 문제하고 꼭 일치한다고 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뭐 60년대 70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 내부의 신파와 구파의 네. 이런 뭐 대담한 어떤 그 역동성 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한 기대 혹은 뭐 잠정적 기대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것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안 해서의 문제는 아니고 나는 크게는 혁신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부분들은 민주당 구성 주체들의 어떤 혁신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하고 당원의 문제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당원의 혁신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전략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리더십의 어떤 민주당 내부 리더십의 혁신 과정들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세대의 진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뭐 기상천외하게 새로 나올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 때 이야기했던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또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 고비용의 정치 구조를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또 그동안에 민주당이 통합해오는 과정에서 했던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SNS 문화의 그 도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에서 보편적 복지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 복지 정당으로 진보적인 어떤 민주 정당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나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글쎄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꼭 새로운 부분들이 꼭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해왔고 또 때로는 좀 부분적으로 후퇴했다가 또 새로 더 크게 전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 왔고 또 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부분적인 그 후퇴도 있지만 대체로 더 많은 전진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보당도 안 해오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민주당은 그래도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진보당도 안 했던 그 SNS적인 그 투표 요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해왔던 거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는 부분적으로 후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더 많이 한 부분들이에요. 복지당 문제 같은 경우도 진보당이 예전부터 출발하면서부터 논의를 했지만 진보당도 그 당시에 꼭 복지당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적인 그 공감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런 그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적어도 시대 정신으로까지 확장시켜버린 거는 네. 민주당이 상당 역할을 한 거죠. 만약에 지난 대선 때요, 네.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등장한 것을 그냥 밟으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안철수 신당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민주당을 밟으려고 한다. 그게 꼭 옳은 걸까요? 그게 공존하면서 연대하거나 아니면 가치의 일치가 생기면 통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이 타도돼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타도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럼 그걸 취소하고 왜 민주당을 말하자면 젖혀버려야만 하는 거냐고요. 민주당이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민주당이 주체 혁신, 자기 혁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쟁은 불가피하고 그러나 민주당이 혁신한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혁신에 성공했을 때 더 분명한 어떤 가치와 노선을 추구하고 또 보다 국민적인 참여와 지지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의 길이 열려 있고 그렇게 갈 때 안철수 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더 축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단일화와 연대, 통합 이런 과정으로 치르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선거가 임박할수록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혹은 야권을 지지하는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이런 유권자들은 야권 공동의 승리 이것을 1차적으로 원하지 그럼 니들끼리 이번에 경쟁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치르면 야권이 필패하는 건 뻔히 아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나오죠. 희망이 없는데.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가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독주, 독선, 독점, 독단 이 국정원에서 시작된 이 선거 개입으로 초래된 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면서 경제 민주화도 후퇴하고 보편적 복지도 좀 철회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워지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투표를 통해서 자신을 외쳐야 되는 이런 시간인데, 근데 야권이 분열돼 있으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누가 투표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때 통합돼 있으면, 야권이 통합돼 있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가령 민주당에 들어와 있으면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높아질 거고, 민주당의 혁신도 가속도로 촉진될 거고.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오면?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승리의 가능성들도 훨씬 높아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 있으니까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정된 상태 속에서 이렇게 고착돼 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 들어와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그 우원식 최고도 뭐 더 큰 국민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대안적인 통합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야권의 지지자들이 더 큰 힘으로 응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니 지금 뭐 왜 침묵하냐 고 비판하기 전에, 그런 그런 비판 이전에 현안에 대해서 뭐 자신의 목소리를 뭐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처럼 뭐 근신하고 반성했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뭐 지지율도 높은 정치 리더의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실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정치 리더의 길로 들어선 이상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분명한 선을 가지고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신부님, 목사님들, 스님들 이런 분들까지 다 나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사회 문제를 넘어서 그 종교적 지도자, 그 신앙에서 뭐 어떤 면에서 영성의 지도자들조차도 이게 옳지 않다고 강론을 하고 설법을 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물며 그거보다 훨씬 더 그 당면한 사회적 갈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정치인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실천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요컨대 내년 지방선거 때 국정원이 다시 서울시장 뽑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관련돼 버렸고, 보훈처가 관련돼 있고, 이 국가기관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 동원돼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일인데, 이게 말 그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불신과 부정을 일으킨 이런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런 것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행동하지 못하면 그건 너무 곤란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이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못이 박힌 거기 때문에 빨리 뽑아서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이러면 치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안 뽑고 방치하면서 이렇게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요. 이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게 숫자가 주는 힘도 있는 건데 120만 건 이상이
SNS 선상에서 작동됐다면 그게 국정원 거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버 거는 뭐 목표가 1,000만인가? 2천만 건이잖아요. 그래서 2,200만 해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선거를 지휘했던 검찰의 수뇌부, 일선 지휘부 이런 부분들이 다 물러난 말 그대로 찍어내기 당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특검의 문제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최소한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절차의 민주주의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 근간을 흔드는 지경으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난 이제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몫이 됐다 이렇게 봐요. 여야의 리더십, 정치력 발휘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기준, 원칙을 버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투항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투항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최소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민주당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박근혜. 말 그대로 특검하고 특위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관철해야죠. 그리고요? 그래도 남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산하고 법안 문제들을 그것과 연동시킬 때 참 난감해요 사실. 특검하고 특위를 저쪽에서 받아주는 대신 법안과 예산을 우리가 받아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상이 타결됐을 때 네. 자칫 잘못하면 그 법안과 예산이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내년에 나타나면은 서민 중산층이 내년에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내년에는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데 서민과 중산층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연계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다시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성화된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소한 공안 통치, 신공안 통치로 회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철회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총체적 규정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까지 이제 벌써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명박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냥 늘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이다 뭐 이렇게 일치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고민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을 뭐라고 규정할 것인지. 근데 그 시간이 빨리 오고 또 나쁜 방향에서 규정당하는 거는 국가적인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안정권, 신공안정권 이것처럼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종북몰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직관 혹은 어떤 신앙적 고백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존중해야지 그 사회적 가치나 법적인 가치, 정치적 가치 이런 것들로 재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할 문제는 아니고 그대로 존중해주고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냥 대중 정치를 하는 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정원에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한 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명백한 부정인 것이고 불법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박근혜 후보의 직접적인 연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고 헌정의 중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자로서는 특히 절차의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대중의 판단의 문제들이 더 일차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선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은 지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책임을 어떤 형태건 져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사자로서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직접적인 연기의 책임이 생길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식이건 간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